민법이 상당히 쉬워 보이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말이에요. 특히 그 비전공 학생들이 그러는 것 같은데, 이 법학이 뭔가 엄청난 게 있을 거다.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엄청난 걸 계속 찾으니까 안 나오는 거죠. 엄청난 거 없어요, 원래. 아무것도. 그래서 실제 알맹이는 거지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원래 그런 거죠. 원래 그 실체 또는 알맹이가 없는 거를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해놓으면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알맹이가 없을수록 포장에 신경을 쓰죠. 그 현란한 어떤 현학적인 용어들을 사용하고 요즘 그 젊은 학생들이 싫어하는 뭐 한자말 뭐 이런 걸 자꾸 쓴다고. 문장도 이상하고. 우리 대법원 판례의 그 문장은 첫날 그 논리와 직관도 나오셨지만 또 그거에 관해서 옛날에 그 지금은 이제 안 하시는데 차용석 선생님의 그 유명한 글이 있어요. 우리 대법원 판례는 거의 그 뇌리 판단이라고 그분이 이름 지었는데 그 사설조의 문장과 우리 대법원 판례의 그 문장을 잘 읽어보면 한 3페이지 정도 되는 문장이 이게 한 문장입니다. 그게. 안 끊어져 이상하게. 끊어질 듯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뭐 같은 말도 복잡하게 해요. 뭐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게 나와요. 끊어지진 않고. 그 연구 대상입니다. 그게. 어떻게 문장을 그렇게 쓸 수가 있는 건지. 끊어질 듯 이어지면서 그 수험생을 골탕을 먹입니다. 이 내용 파악이 안 되니까 무슨 말 하려고 그러는지 간결하게 이게 처리해야 되는데 그리고 근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 판결처럼 뭐 누구 교과서 몇 페이지 이런 거 인용을 전혀 안 해 이상하게.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대법관이 막 법학을 이렇게 뭐 선도하려고 그러는 건지 역할을 벗어난 짓이죠 그거는. 분화가 안 됩니다 지금. 그게 나중에 어떤 병폐를 가져왔냐면 법관을 하다가 갑자기 학교에 들어옵니다. 그래놓고 학문을 하려니까 짜증나니까 판례를 몇 개 갖다 놓고는 어떤 현란한 용어를 구사해갖고 무슨 저거 같아요. 뭐 저게 LG 홈쇼핑 상품 광고. 그래갖고 뭐 잔뜩 들었는데 뭐 한참 듣다 보면 무슨 말 했는지 아무도 기억이 안 나요. 뭐 알미도 없고 이상하게. 뭐 자기네 그게 뭐 이렇게 케이스라고 그래가지고 케이스에 대단한 요령이 있다고. 케이스에 그 사람들 걸 가만히 들어보면 요령이 하나도 없어요. 매 케이스만 다 외워야 됩니다. 계속 병 들어가고 있어요. 케이스를 여러분이 그 책 몇 권만 뒤져봐도 독일에서는 200년 전부터 케이스를 그 한 페이지 정도 되는 공식에 때려 맞추게 돼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우리나라에도 많이 소개가 돼 있죠. 민법 케이스 푸는 요령은 4권에 나왔어요. 4권. 한 페이지만 외우면 됩니다. 한 페이지만. 그건 문제 딱 나오면 대입하면 돼요. 계속 그냥 하다가 순서대로. 그런데 이상하게 뭐 케이스를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109페이지에 부재자 자신이 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쯤 이제 앞에서 배운 거 한정치산 선고, 금치산 선고를 통해서 한 가지 몇 가지 룰을 배웠을 거예요. 우선 법원에서 뭐를 하려면 반드시 사인이 뭔가를 청구해야 됩니다. 그죠? 법원이 자기 혼자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청구를 해야 된다고. 청구. 그게 공식화되어 있잖아요, 지금. 예외가 없어요. 이 사법 관계에서는 법원이 일방적으로 자기 멋대로 무슨 처분을 할 수가 없다고. 반드시 사인의 청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법원 딱 나오면 여러분이 떠올려야 되는 게 뭐 청구권자가 누구냐, 이 청구권자가. 거기 A번에 그것부터 나오죠. 바로 1번의 그 문장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예요. 검사는 갑자기 여기 왜 들어갔냐면 검사는 사인이 아니죠. 여러분 또 통상적으로는 비전공 학생들이 생각할 때는 검사는 무슨 형사관계를 주로 다루는 것 같은데 요새 뭐 난리죠. 우리 검찰이 대선자금 수사해가지고. 근데 검사는 말이에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국가기관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재산을 먹어치우는 일에도 관여해요. 항상. 그래서 부자 재산관리제도 있는 거예요. 검사가 청구권자로. 그게 거기 여러분 보시면 괄호 A번의 끝줄에 한 줄 나오죠. 검사를 청구권자로 한 이유. 공익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가가 재산을 먹어치울 땐 공익이고 사인이 먹어치울 땐 사익입니다. 이것도 이상한 발상이죠. 그래서 검사는 건 따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해관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공식을 여러분의 그 뇌리에 깊숙이 대입시켜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해관계인이든지 뭐 이해관계라는 말이 나오면 법학적 논점이 뭐냐 하면 이해관계는 두 가지가 있어요. 법률상의 이해관계, 사실상의 이해관계. 그냥 무조건 그게 떠올라야 됩니다. 그 중에 어떤 건지 아니면 둘 다 포함하는 건지가 논점이에요. 이해관계라는 말만 튀어나오면 오랫동안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찾아야 되는 게 법률상, 사실상 뭐 그런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거 모르면 허들고 앉아있다고. 여기 딱 보니까 뭐라고 써있어요, 여기. 법률상 이해관계인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상 이해관계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쉬워요. 민법 교과서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해관계가 다 법률상 이해관계 뿐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사실상 이해관계를 포함하는 경우만 시험에 내요. 예외니까. 알겠습니까? 이런 걸 알고 책을 읽으면 편하잖아요. 어디를 찾아야 되는지, 뭘 찾아야 되는지. 무대포로 쳐 읽을 게 아니라. 알겠죠? 그리고 사실상 이해관계는 안 들어가요. 사실상 이해관계가 뭐죠? 그 예컨대 뭐 그런 거예요. 맨 끝에 깨알것이 나온 거. 단순한 이웃사람, 뭐 친구. 내 친구가 없어졌어요. 부자 재산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안 돼요. 안 된다고. 친구 대신 누가 해야 돼요? 검사한테 단서를 줘가지고 하라고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바로 B번에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게 학원 강의가 아니고 만약에 학문적으로 이걸 강의한다면 이렇게 강의하면 안 되는데 시험을 보는 사람한테는 거기서 그 꺾음 괄호 친 거 있죠. 재산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재산 관리에 필요한 처분이 원래 많습니다. 그 시험에는 딱 한 가지만 나와요. 한 가지.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책에? 재산 관리인의 선임입니다. 알겠습니까? 시험에는 그거 하나밖에 안 나와, 절대로. 거기 뭐 다른 것도 있죠. 경매 같은 거. 그거 시험에 안 나온다니까. 경매가 시험에 안 나오는 건 실천적인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고위생들이 경매법을 모른다는 것과도 관계 있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고위생보다 경매법에 대해서 달통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누굽니까? 모릅니까 또 그것도? 여러분 그 서초동에 법원에 가면 말이에요. 경매 달인들이 거기 왔다 갔다 해요. 경매로 먹고 사는 사람들 있죠. 경매 브로커들입니다. 그 경매 무슨 잡지도 나오죠. 주마다. 주간지도 나와요. 어떤 물건이 뭐 싸게 나오니 비싸게 나오니 뭐 경매 정보 같은 거. 사실 변호사 하는 것보다 경매 브로커 하는 게 돈을 더 많이 법니다. 우리나라 경매 현실이 잘못돼 있어가지고 이 브로커들이 장난쳐가지고 지금 많이 개선되는데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20억짜리 빌딩 같은 게 경매되면 3억에 팔려버립니다. 그걸 사는 게 더 빠르죠. 20억짜리 3억에 사가지고 12억에 판다고 그러면 얼른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파는 사람은 얼마 법니까? 9억을 번다고. 내가 아는 사람은 2달 만에 20억을 벌면 2달 만에. 그러면 나를 좌절케 해요. 아니 갑자기 그 생각하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민법에서 뭘 아냐? 전혀 몰라요. 근데 경매법에 대해서는 달인입니다. 경매법하고 경매 현실이 있죠. 어떻게 하면 뭐 어떻게 되고 이런 거. 그 사람들은 저것도 알고 있어요. 법원 직원들 중에서 경매 담당한 관련된 사람들이 있죠. 귀같이 선별을 합니다. 그래갖고 그 복도에서 가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기하고 이게 관련된 사람한테는 90도로 절을 해요. 별 볼 일이 없잖아요. 그냥 쓱 지나가. 철저합니다. 이렇게. 논문 전례 있으니까. 응? 여러분도 아마 내 생각에 공부 열심히 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고생들.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연수원도 보내주지만
합격자 1인에게 2억씩 지급한다. 내 생각인데 우리나라 법학 수준이 현격하게 상승할 겁니다. 현찰 2억 준다 그러면 그럼 합격자는 일주일 이내에 합격증을 들고 종로구 뭐 몇 번지로 와서 2억을 탈 것 이렇게 써놓으면 무지하게 공부한다니까. 지금도 그런 학생이 있어요. 그 이번에 올랐다며 또 연수원 입소자들한테 그 마이너스 카드 주죠. 또 1억 2천으로 온다고 하고. 엄청나게 많이 주지 않습니까? 1억 2천. 여러분도 그 빨리 시험에 붙어가지고. 물론 이제 더 많이 탈 걸 기대하는 사람 한 3년 뒤에 붙으면 한 2억 줄 거 아닙니까? 계속 인상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험 본 사람들 하나 알고 있어, 전문이. 그 돈 탈라고. 급해가지고. 실력은 있는데 돈 버는 재주 없는 학생인데, 그 학생이. 집에 무슨 일이 터졌어요. 갑자기 날뛰더라고. 그게 덕후성 붙더니 그 입수하고 한참 있다 주는데 그 받아가지고 얼른 시골로 내려가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집에 문제를 싹 해결하고 올라오더라고. 그러고는 연수원 딱 수료하더니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컴퓨터 뭐 배운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빨리 시험에 붙어가지고 마이너스 카드 들고 가끔 좀 나도 찾아오고 저녁 사러 마이너스 카드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재산 관리에 필요한 처분이 여러 가지 있지만 시험에 나오는 건 뭐라고요? 재산 관리인의 선임이라니까. 그것만 알면 됩니다. 그것만. 그러니까 법전을 읽을 때도 필요한 처분이라고 법전에 써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럼 모조리 재산 관리인의 선임이라고 바꿔서 읽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시험에 그렇게 냅니다. 기출문제 여러분 분석하면 금방 알아요. 그거 하나밖에 안 되니까.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중요한 논점이죠 이게. 그러면 이제 괄호 2번부터는 뭐냐? 전부 재산 관리인 선임에 관련된 문제뿐입니다. 경매는 하나도 안 나와요. 괄호 2번의 제목이 뭐죠? 선임된 관리인. 그래가지고 관리인을 선임하는 건 뭐냐 이거예요. 뭐냐? 거기 보면 두 번째 줄에 이 선임된 관리인의 성질은 일종의 법정 대리인이라고 써 있죠. 그걸 녹색으로 네모쳐. 녹색으로. 이게 지금은 이제 이걸 자세히 설명할 수가 없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보충교재 104페이지에 이 보충교재가 엄청 정리가 잘 되지 않습니까? 104페이지에 보면 그 나번에 말이에요. 동그라미 1번에 이제 그 일종의 법정대리인데 이거 책 읽는 법을 알려주라는데 선임된 재산 관리인이 정말로 법정대리인이면 법정대리인이라고 씁니다. 법학에서는. 근데 일종의를 왜 붙였냐면 일종의. 그런 말을 뭐라고 붙이냐면 이상하게. 그 각주 91번 봐봐요. 그거 별표하고.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밀하게는 법정대리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답안지 같은 거 쓸 때 별 생각 없이 뭐 일종의 법정대리인이겠지. 그리고 만약에 자기 마음대로 법정대리인이다 이렇게 써놓으면 긁어버려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못 쓰게 돼 있다고. 저런 말이 뒤에 또 나옵니다. 일종의 때문에. 이건 학설이 갈리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이은영 선생은 몇 가지 경우에 일종의를 떼고 써야 된다고 학설을 주장합니다. 소설로.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저런 말이 그냥 이렇게 심심풀이로 붙인 말이 아니면 일종의 들어갈 때. 이 책을 따면 자주 나와요. 법학책에는. 알겠습니까? 이거 각주에 정확하게 써놨죠. 왜 엄밀하게 법정대리인이 아닌가를.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다. 교과서에도 일종의 법정대리인에 컬러풀하게 칠하라고. 그러니까 단순 암기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재산관리인 누구냐? 법정대리인. 이렇게 안다고. 먼저 그 일종의 법정대리인인데 이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라는 말을
그러면 법정 대리인도 아니면서 일종의 법정 대리인이라는 말은 왜 쓰냐는 문제가 있죠. 그런 말 뭐라고 하라고. 이상 복잡하게. 그 교과서를 잘 보면 118조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교과서 잘 보면. 그것 때문에 이걸 억지로 법정 대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정 대리인 아닌데도. 즉, 재산관리인의 권한을 정하려고 그런 말 하는 거라고. 그 교과서에 써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된다. 118조에 뭐라고 써 있죠? 권한을 정하지 않은 법정 대리인의 권한이 어디까지 비슷하고 있어? 어? 관리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관리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데, 이게 조금 어려운데, 초학자들은 이게 이제 훈련이 안 됐으니까. 나도 뭐 귀찮으니까 118조가 적용됩니다. 읽고 넘어가도 돼요. 나중에 해당되는 걸 설명하면 되는데, 그럼 이 앞에 걸 까먹어버린다. 그러니까 이걸 몰아서 한꺼번에 배우면 좋습니다. 보통 이 권한이라는 말이 민법에 잘 쓰입니다. 응? 선생이 권한이라고 칠판에 쓰는데도 알지도 못하면서도 앞에서 권한을 배운 거를 책을 피지 않는 사람이 있죠. 이 불량고시생입니다, 이게. 권한이 어디 나와, 이 도대체 이게? 어? 몇 페이지 나와? 48페이지 교과서. 자꾸만 돌이켜 봐요.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기초가 없으니까 이 민법이 맨날 어렵다고 그러면 이상하게. 민법이 어렵게 깨부터 뭐가 어려워. 기초만 충실하면 돼요, 그냥. 권한의 개념이나 뭐 그 의의 내용, 또 권리가 되는 경우 이런 것도 거기 앞 48페이지 나오죠. 지금 이제 이 권한에다가 뭘 지식을 플러스 하냐면 이 권한의 내용이 뭐냐, 내용. 뭐가 권한이야, 이게. 어? 권한은 그 실체적인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보존, 관리, 처분. 알겠습니까? 보존, 관리, 처분이 있는데, 그저 뭐 권한, 또는 뭐 어디 읽어보니까 법학 글을 읽다 보니까 뭐 관리라는 말이 나왔어. 또는 뭐 처분이라는 말이 나온다든지. 그러면 이 네 가지 용어 중에 어떤 게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하나 딱 보이면 나머지 세 개를 떠올려야 됩니다. 무조건 같이. 그럼 어떻게 돌아가면 판이지,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그 뼛속 깊이 새겨져 있어야 돼요. 권한. 누가 뭐 말하는데 권한 이렇게 나오는데, 아, 권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디서 뭐 말하거나 들을 때 권한, 보존, 관리, 처분. 떠올려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관리 뭐 어쩌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네 개 떠올려야 돼, 네 개. 아, 남은 세 개. 권한, 보존, 처분 떠올려야 됩니다. 누가 처분이라고 말하는데 처분밖에 떠오르는 게 없다. 그 유사 고시생입니다. 이게 붙어다니는 말이다. 그래가지고 이게 처리가 정해져 있어. 이 처리하는 방법이 정해졌다고. 이걸 한꺼번에 기억할 수 있습니다. 보존은 말이에요. 보존은. 그냥, 이거는 지금 외워도 됩니다, 이것은. 뭐, 그 다음에 총유를 제외하고, 총유를 나중에 배웁니다. 총유를 딱 빼고 나머지 어느 경우에나, 민법상. 언제나, 누구나 무제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무제한으로. 알겠습니까? 일반 법리예요.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아, 잠깐, 이거 먼저 합시다. 이거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처분권 없으면 무조건 못해요. 처분권 없으면. 응? 처분권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처분행위 하려면. 요것도 사실은 정해져 있습니다. 118조에 그게 써있죠. 요거에 대해서.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고정되어 있다고, 이게 방식이. 누구나 무제한. 총유 빼고 물론.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분권이 있어야. 이게 정해져 있다고. 이 관리에는 원래 정확하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용과 계량이 포함됩니다, 여기. 이용하는 거, 계량. 알겠습니까? 요것만 딱 기억하면 돼요, 내용에서. 이거 모르면 이거 법학도 아니에요, 이거. 허디꺼 앉아 있는 책을 허디꺼 앉아 있어. 그러니까 뭐, 거기서도 뭐 권한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만약에. 권한. 제목에 나오죠, 제목. 성질 권한. 권한 나오면 자기도 모르게 보존, 관리, 처분이 있는데, 무슨 권한을 가질까? 근데 정해져 있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법조문이나 법학 책에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보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왜 안 써놓냐 하면 당연하니까. 관리만 할 수 있다고 써놔도 보존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보존. 총유 문제만 아니라면. 처분은 뭐 그건 말할 필요 없는 처분권 없으면 못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거를 머릿속에 뼛속 깊이 새기고 있어야 돼요. 저 낱낱이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 뭐 저걸 모르면 저렇게 많이 나오는데 저 나올 때만 따로따로 외워야 되죠. 뭐 누구는 뭘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 정해져 있다니까. 민법 전편에 걸쳐서. 무조건 이걸 기억하세요. 무조건. 권한 나오면. 예외가 없어요, 이건. 118조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권한. 그래가지고, 거기 보시면, 밑에서, 109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세 번째 줄은 뭐죠? 그 이상의 행위라고 했지만, 깨알 글씨 보면 뭐죠? 처분이 처분. 처분권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이 경우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통해서 처분권이 부여되지 않으면 못해요. 무효라고 그건.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복잡하게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표현되는 것만 알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설명한 이 내용을 그냥 적용한 거죠. 지금 설명한 내용을. 그냥 일반 원리를 갖다가 아무 일도 아니고. 보존은 여기 안 나와도 그건 무제한 할 수 있어요. 부재자 재산 관리는 총유가 아니니까. 지금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낱낱이 외우는 것이 어떤 방식이냐면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 여러분 공부 방법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이 검을 다루는 거죠. 검. 응? 칼 말이에요. 칼 쓰는 법이 중국과 일본이 다릅니다. 일본은 중국에서는 사람 죽이는 칼 쓰는 법에다가 도자를 절대 안 붙입니다. 살인은 이런 걸 붙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일본 놈들이 도자를 붙여요. 검도. 미친놈들입니다. 사람 죽이는데 무슨 도가 있어요. 또. 나쁜 짓이 이건. 중국에서는 검술이라고 합니다. 검술 그냥. 근데 중국의 칼 쓰는 법의 기본 원리가 뭐냐 하면 이렇게 목표물이 있으면 중국에서는 이 사람을 가격한다. 이런 검술을 절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상정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검술을 배워 들어갔을 때. 그럼 뭘 가르치냐면 검으로 춤을 춥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선을 그려요. 계속. 각 파마다 뭐래서 어떤 다음은 이렇게 검으로 맨날 이것만 연습합니다. S자 그리기만.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이게 어려워요. 아니 뭐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힘 안 들이고 죽일 궁리를 안 하고 맨날 그 마당에 앉아서갖고서 이거 휘둘러 있어요. 일종의 형을 연습한다고 그러죠. 왜 그러냐 이거 왜 그러냐. 중국은 사람을 죽일 때 어떤 관념을 갖냐 하면 내가 평소에 배운 대로 어떤 장소에서 칼로 빼서 선을 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나니까 숙달되면 요 내가 그린 선 위에 사람의 목이 있더라. 이렇게 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목을 자른다 이런 그런 방법이 없다고 중국에는 무술에. 이 쿵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때릴 때 태권도나 뭐 일본 무술처럼 저 사람의 턱을 때린다. 저 사람의 어디 신장 부분을 친다. 급소를 친다. 이런 방법은 없어요. 그런 무술은. 그건 다 사입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매일 똑같은 형식을 연습만 합니다. 이상하게. 그리고 실전에서 여러분가 중국 영화 보면 그러니까 사람 때리는데 되게 복잡하죠. 이상하게. 휘황찬란하게 휘두르잖아요. 이상하게. 한 대 가격하면 되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애초에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일본은 정반대로 합니다.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이 목표물을 가격하는 거를 어릴 때부터 집중을 훈련시켜요. 그러니까 목을 자른다, 허리치기를 한다, 머리를 친다 이런 거 같은 거 계속 대까지 가지고 계속 그것만 반복시켜요. 그런데 이것이 단점이 뭐냐 하면 상대방이 사람이라는 걸 까먹어버린 거예요. 이게 상대방은 목석이 아닙니다. 상대방도 무술을 연습해서 얼마든지 다른 자세 여러 가지 현란한 기술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정지해 있는 목표가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본의 무술은 아무리 도 같아도 중국의 무술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본래의 근본 사상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 상대방이 움직인다는 걸 고려해야 된다. 움직인다. 이 사람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실력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 기본기에만 충실합니다. 휘두르면 어디가 걸린다는 거야, 이게. 내가 배운 걸 딱 한 번에 에스테를 그랬더니 어떤 놈은 여기 목이 올라가 있고 어떤 놈은 여기 목이 올라가. 여기. 목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기본 원리를 충실하면 어디서든지 걸린다는 거야, 이게. 어떤 상황에서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일본 검도의 단점이 뭐냐면 자기하고 똑같이 자세 잡고 서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말이야, 극단적으로 이 사람이 거꾸로 서가지고 칼을 휘두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머리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땅에서부터 긁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한계가 금방 드러난다고, 이게.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차이가 없지만 특수한 경우에 당장 문제가 생겨버린다, 이게. 옆으로 기어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죠. 칼 쓰는데. 그 사람 머리치기 하려면 옆에서부터 긁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먼저 이걸 낱낱이 외우지 말고 이 기본 틀을 알고 있으면 돼요. 그냥 기본 틀을. 근데 요걸 알려면 요거 하나만 외우면 되는 게 아니라 48페이지에 있는 권한에 관한 설명을 같이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정확하게 뭐다 이게.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오면 다 써먹는 거예요. 그냥. 다 여기 어디 걸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시험 볼 때 유용합니다. 어떤 권한에 관해서 시험 문제 딱 나오면 깊이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중에 어떤 거예요? 물어보는 게. 이 중에 어떤 걸 비비 틀어놓은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민법상 보존행위는 이 말을 갑자기 빼버려요. 누구나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 예외 없이. 이 충실하게 되는 사람은 그 앞에 뭐 재산관리 있든 법정대리 있든 뭐가 있든 상관없어요. 아, 보존행위는 예외 없이가 아닌데 이게. 그럼 뭐 찾아요 이거를. 일일이 따로따로 외우지 않아도. 거기 그걸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의무, 재산관리인의 의무는 뭐냐. 이 재산관리인의 의무, 이것도 또 일반 원리입니다. 민법에서는 이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남의 일을 대신하는 경우에 어떤 의무를 가지냐는 게 있는데 의무 그러니까 여러분은 야 의무가 민법에 수백 가지인데 아니 그걸 어떻게 검토하는 거가 있는데 실제로 남의 일을 맡아서 하는 경우에 의무 물어보는 건 주의무밖에 안 물어봐요. 알겠습니까? 주의무. 그래가지고 남의 일 하는 경우에 우리 민법상 대원칙인 규정이 680조 이하입니다. 위임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집에 가서 채권 강론의 위임 쪽을 찾아보면 채권 강론에 이렇게 써 있어요. 위임의 통칙성이라고 그래가지고 남의 일 하는 데는 위임이 기본 규정인데 써 있다고 채권 강론에. 알겠습니까?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이거? 응? 나만 더운가? 그래가지고 그 680조 이하에서 여러분이 금방 눈여겨보면은 의 나오고 내용 의 나오고 대본에 따라 나오는 게 뭐예요? 681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 의무라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남의 일 하는데 의무에 관련된 제목이 나오거나 용어가 나오잖아요. 681조 말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갖고 남의 일 하는 걸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억지로 위임이라고 두들겨 맞춥니다. 자꾸 이상하게. 그래서 정위임이 안 되면 위임에 비슷하다고 하든지 뭐 위임에 유사하다고 하든지 두들겨 맞춰요. 다 자꾸 이상하게. 왜 그렇게 맞춘다는 거예요? 681조 적용하려고. 그 위에 조금 전에 설명한 법정, 일종의 법정들이냐고 똑같은 말입니다. 거기도 보면은 의무를 설명하면서 계약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이 비슷한 걸로 본다는 거야 이거. 비슷한 걸로. 알겠습니까? 그래갖고 비슷하게 왜 본다는 거예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 있다고 그래요. 681조 저 참조라고 써있죠. 그 다음 페이지에. 그러니까 이런 논리 구조를 익히라고 차라리 한꺼번에. 맨날 그걸 따로 외우지 말고. 어떻게 따로 외워? 그 많은 걸. 지금 오늘 두 가지 중요한 걸 배웠죠. 뭐 일종의 법정 대리 118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적용하려고 어떻게든지. 또 위임과 비슷하거나 뭐 위임과 동일하다? 여러분 잘 봐봐요.
계약 관계가 없으면 절대로 위임이 될 수가 없어요. 위임은 계약이기 때문에. 근데 그 109페이지 맨 밑에 뭐라고 써놨어요? 계약 관계가 없어요. 근데도 위임과 동일하게 본대요. 왜 그런 무모한 짓을 하는 거예요? 법학자가 681조 적용해 보려고 어떻게든지 뚜게 맞춰가지고 이런 거를 익히는 것을 리걸 리즈닝을 익힌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학생은 또 일본말을 써가지고 리걸 마인드라고 하고 또 이상하게 리걸 마인드? 그 무슨 뭐 상업 광고 비슷하죠. 무슨 마인드 이런 거 있죠. 뭐 명상 훈련하는 거. 용어도 좀 이렇게 좀 찾아봐가지고 기품 있는 용어를 좀 사용해요. 기품 있는 용어. 요즘은 하도 학생들이 리걸 마인드라고 그러니까 선생들도 리걸 마인드라고 그냥 이해하기 좋게 그냥 귀찮으니까. 근데 그것은 좋지 않은 버릇이에요. 응? 이게 원래 말이야 이게. 일본에서 근데 요게 복잡하죠. 이런 괴상한 단어 잘 안 쓴다 일본에서. 일본 놈들은 말 잘 만들죠. 여러분 가라오케라는 말이 가라라는 일본말하고 가라 이거 말하는 거예요. 가짜. 그리고 오케스트라를 이게 합친 말이죠. 그래갖고 이 가라 오케 여기까지 짧았어 이걸. 가라 오케스트라라고 하든지 가라 오케. 우리나라 사람은 또 거기다 방자를 붙이는 거 좋아하죠. 그래서 많죠. 머리방, 노래방, 뭐 방이 많더라고 이상하게. 라면방도 있어 보니까. 평생 이렇게 방구석에 쪼리가 앉아있으니까 나가 안 크는 거야 지금. 바깥으로 튀어나와야지. 머리방보다는 머리 들판이 낫지 않습니까? 왠지 시원해 보이고. 노래 들판. 뭐 다른 거 하려면 노래 평야. 벌판 뭐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살아요. 방에 왜 들어가지 방에. 근데 우리 노래방은 큰 겁니다. 여러분 일본 가시면 그놈들은 말이에요. 내가 이번에 처음에 갔을 때 두 번째 날인가 일본에 한 10번쯤 갔는데 처음에 가니까 일본말로 가라오케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저게 노래방인가 본데 저 한번 들어가 봤어요. 어떻게 생각했나. 우리가 그걸 뺏겨왔다는데 어떻게 생겼을까 들어가 봤다고. 나는 들어갈 수는 있는데 거기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너무 좁아가지고 난 숨막혀서 그냥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못 들어가게 옆에 가서 뭐 하나 들어봤어. 어떤 사람이 들어가 있길래 야, 그놈 참 웃기는 놈이네. 일본 놈은 조그맣죠.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가 첨익한 줄 알고 서갖고는 마이크를 붙잡고 두 손으로 아니 몸부림을 치더만 보이 거기서. 그러니까 그 방이 그 사람이 아무리 몸부림 쳐봐야 앞에 거울 하나밖에 없어. 조그만 거. 요 앞에 있다고 벽이 딱. 거기서 막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상하게. 근데 마침 어떤 놈이 하나 나오길래 보통 물어봤어요. 차 한잔 사주면서 오차가 사주면서 물어봤더니 자기네들은 그렇게 하면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거예요. 정말 추잡스러운 놈들이다 내가 볼 때. 그 좁은 방구석에 들어서 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 벌판에 가서 노래 부르라고 했더니 그건 공중 질서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이상한 놈들입니다 내가 볼 때. 일본의 여학생들 웃는 걸 봤는데 그 신칸선을 타고 가는데 저쪽에 여학생 둘이 앉았어요. 근데 내가 바깥에 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키키키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봤더니 그 일본 사람들 대단합니다. 여학생이 어떻게 앉아있냐면 열차 의자에 양손 무릎에 손을 놓고 단장하게 앉아있어요. 그리고 웃을 때도 우리는 여학생들이 막 여학생이 남학생이 웃을 때는 막 자세를 흐트러뜨리고 막 웃잖아요. 근데 그놈들은 이렇게 하고 앉아갖고 웃을 때는 호호호 이렇게 웃어요. 그러니까 웃는데도 질서를 지키는 모양이더라고. 아우 짜증나 정말. 그러니까 일본말 쓰지 말라는 말이야 내 말은. 일본말. 일본어는 이렇게 쉬운 거 다 잘 붙입니다 이거. 이 단어가 왠지 복잡하니까 이거. 리걸 리즘을 좀 길러요.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법정 대리인 뭐 일종의 118조 때문에 118조 때문에 위임으로 본다고 681조 때문에 그래요. 681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근데 요 두 번째 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죠.
왜 그렇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를 부담시키려고 애를 쓸까? 그거 위반하면 채무불이행 책임 물라고요. 알겠습니다. 그거 위반하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에 위반하잖아요. 그럼 채무불이행 책임지게 하려고. 뒤에 계속 나옵니다. 계속 그런 거. 여기서 일단 그걸 알아두라고. 거기까지 그걸 기억을 해두고. 그다음에 권리가 나오죠. 권리. 여기서는 이건 이제 일반 법리가 없어요. 여기서 이제 뭘 따지냐면 관리인이 남의 일을 했으니까 보수 문제가 걸리죠. 보수 문제가 걸린다고.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요것도 원래 위임하고는 관계가 있어요. 위임하면 그 보수를 받는 걸 따져봐야 되니까. 물론 위임은 무상계약이 원칙이지만 특별히 보수를 주는 경우를 결정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별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문이 따로 있으니까. 그럼 24조를 봐봐요. 보수 청구권이 있다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보수 청구권이 있다는 거. 당연하죠. 남의 일을 해줬으면 보수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보수만 받는 게 아니라 그 자기 일을 하느라고 보수는 이제 그 노무에 대한 급부고 자기가 재산을 관리하느라고 다른 비용이 들어갔으면 그거를 또 받아내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건 뭐 말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걸 기억을 해두고 알겠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재산법에서는 일반 법리에 속하지 그 자체는. 그 다음에 관리의 종료가 나오는데 관리 종료에서 객관 시점에 잘 나오는 거는 관리가 종료되는 경우를 몇 가지인가를 기억하는 겁니다. 번호 매기세요. 매겨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바로 3번의 첫째 문단을 번호 매겨보라고. 어떠한 경우에 종료한다고 써있죠. 그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찾은 사람이 자기가 찾은 게 맞는지 모르는 사람은 보충규제 105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을 보면 되죠. 동그라미 1, 2번을 종합해보면 알 수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 종료한다. 그거를 자주 읽어가지고 익혀두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3번의 두 번째 문단은 앞에서 배운 거죠. 거기 어떤 글자가 보입니까? 취소가 보인다고. 그죠? 취소인데 누가 취소한다고 써 있어요. 가정법원이 취소한다. 가정법원 국가기관이죠. 그럼 찾아야 될 단어가 뭐예요? 소급표입니다. 알겠어요? 공식이라니까 힘들게 사지 말고 인생을 쓸데기 없는 거예요. 별로 소득도 없는 거에 목숨 걸지 말아요. 쉽게 살자고 우리가. 그 깨알 글씨는 중요한데 나중에 실정선고한테 한꺼번에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거기서는 취소까지 기억을 해두고 부재자 자신이 관리인을 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참견할 필요가 없는데 특칙의 두 가지가 특칙. 이 특칙은 오늘 나와준 표를 보면 오늘 나와준 프린트 뱅크 있는 표를 보면 이 두 가지에서 뭐가 다르냐 하면 그 효과 즉 조처가 다릅니다. 조치 또는 조처가. 교과서에는 마찬가지의 조치라고 그러는데 선임 말한다고 했죠. 선임. 아까 마찬가지 그 어떤 조치가 선임이라고 그랬잖아. 알겠습니까? 선임. 그런데 바로 B번은 뭐예요? 교과서. 개임 또는 감독만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A번과 B번의 차이가 뭐예요? 거기 마찬가지의 조치다 빨간 조치고 재산관리 선임 아니에요. 아까 봤잖아. 그거밖에 없다고. A번은 뭐죠? 재산관리인 권한이 본인 부재 중에 소멸한 때고 그 다음에 B번은 뭐예요?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게 된 때입니다. 그래갖고 그 소멸한 때는 어떻게 돼요? 선임합니다. 생사불명일 때는 개임 또는 감독을 합니다. 그게 핵심을 꿰뚫으면 되잖아. 오늘 나와준 표에도 그렇게 돼 있고 마찬가지 조치에다가 아까 법원이 가정법원이 명하는 조치가 재산관리인 선임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시험 보는 데는.
선임이냐, 개임 또는 감독이냐 이 차이로 구별한다. 예외 두 가지. 알겠죠? 나머지 몇시 통하지 않은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부재자 재산 관리입니다. 부재자 재산 관리. 부재자 재산 관리에서 논점을 하나씩 짚어보면 첫째는 개념입니다. 개념. 부재자가 누굴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떠나기만 하고 돌아올 가망성만 없으면 되는 게 아니라 뭔가 관리할 재산이 남아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한테. 방치된 재산이 있어요. 잔류재산이라고도 하고 방치재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재산 방치하고 어떤 놈이 없어지기만 하면 무조건 관리하게 돼 있냐? 그건 아니에요. 세 가지 예외가 있다고 했죠. 재산이 없거나 아예 하나도. 또는 뭐예요? 별도로 관리할 사람이 있거나 관리할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있는 경우가 있고 본인이 선임해 두는 경우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지금은 그것도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해주지만 원래 그 좀 뒤로 지나가면 그것도 외울 필요 없어요. 원래 민법에는 원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법률행위에 의한 거하고 법률 규정에 의한 거. 그래갖고 본인이 선임하는 건 위임 계약에 의한 거고 법률이 선임한 거는 법률 규정에 의한 거고 그걸 따로 외우지 않는다고요. 뻔한 거니까 원인 나오면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원래. 그 다음에 핵심적인 게 뭐냐면 재산 관리인데 재산 관리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본인이 관리할 사람을 두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본인이 둔 경우에는 원래 간섭할 필요하고 지금 말한 대로 소멸하는 경우와 생사 불명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선임이냐 개임 또는 감독이냐 그것뿐이고 핵심은 뭐냐면 본인이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도망간 경우예요. 사라진 경우. 이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이것을 전속관으로 다 처리합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재산관리인 선임밖에 안 나와요. 거기 논점이 다 관리인에 관한 거죠. 관리인에 관한 거. 뽑은 관리인이 어떻게 되느냐. 관리인이 뭐냐. 그건 왜 따진다고요? 여러분 그 앞 페이지에 관리인의 그 권한 앞에 성질을 왜 갖다 놨냐면 성질에 따라 권한이 정해져 버리니까. 알겠습니까? 이런 것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게 나중에 혹시 2차 공부를 할 때 제목을 쓸 때 이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여러분은 아직 그 이제 처음 뭐 강의사에 말아 잘 이해 못하겠지만 부재자 재산 관리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했더니 제목을 뭐라고 써놨냐면 성질. 그러면서 권한을 따로 썼어요. 권한을. 이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채점자 금방 알죠. 이 학생이 지금 이 성질하고 권한하고 이게 이 관련돼 있다는 걸 지금 모르는 거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질이 이게 이 자체로 왜 필요하냐 하면 권한 정하려고 필요하다고 그랬죠. 권한 정하려고. 그런데 이걸 따로따로 제목을 붙여놓고 딱 보는 순간 금방 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거 채점하는 사람들은 전문가들이죠. 평생을 민법과 책만 본 사람들이라고. 법학적 훈련을 받고. 딱 보는 순간 압니다. 그냥. 이 학생이 지금 이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법적 성질하고 이 권한하고가 이게 맞물려 있다는 걸 지금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이걸 알고 있다고 잘 쓰지 않는 한 감점당하죠, 이거. 잘 써놓고는. 알겠습니까? 의무 땅은 의무. 의무, 그럼 이 반대로 책에는 의무라고만 돼 있지만 의무라는 제목은 하나를 덧붙여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의무. 지금 거기는 지금 복잡하니까 관심을 안 쓰는데 의무와 책임 이렇게 쓰는 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의무를 또는 그 선임계약의 성질이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성질, 선임계약의 성질, 의무 이렇게 써도 되고 왜냐하면 이게 연결됐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써놓으면은 분명히 점수 더 주죠. 책에 이렇게 안 써있는데 이 학생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그래 지금. 재산관리인 선임계약의 성질이 위임이라는 것과 선량한 관리자의 주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이 학생이 지금 알고 있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딱 보는 순간 제목만 봐도. 그러니까 교과서의 제목이나 이런 걸 볼 때도 자꾸 음미를 해봐요. 왜 곽윤지 선생님이 이렇게 써놨을까 이거. 이상하다 이거. 학원가에 돌아다니는 예상문제집 뭐 요약집에는 이렇게 안 써있던데. 그러니까 내가 표준 정통 교재 말고 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왜냐면 이런 거 하나하나 글씨를 쓰거나 컴마를 찍거나 이럴 때 평생을 공부하셔가지고 피눈물 나게 이걸 연구를 한 다음에 써놓은 거예요. 전부 다. 글자 하나하나가. 날라리 써놓은 게 아니고. 근데 왜 좋은 책 놔두고 그 이상한 책을 듣다 보면서 외우고 다니는 거야, 이상하게. 그래서
그 관리인의 법적 성질, 관리인 선임기 아니고 관리인의 법적 성질이 뭐예요? 일종의 법정 대리인. 그것도 아까 말했듯이 왜 일종의라고 해야 되느냐를 기억해야 됩니다. 엄밀하게 대리인의 그 의의가 포함되지 않으니까. 보충 이제 아까 각주했듯이. 그리고 대리인은 어떻게 돼요? 118조가 적용돼요. 권한. 그 다음에 관리인의 법적 성질 말고 재산관리인 선임의 법적 성질은 계약이 없는데도 악을 쓰고 위임이라고 우겨대요. 이상하게. 왜? 681조에 있는 것도 두들겨 맞춰보려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 의무. 최종적으로 뭐 하려고 한다고요? 채무불이행 책임 뒤집어 씌우려고. 의무에 위반하면. 그건 채권법에서 상세히 배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리는 뭐예요? 남의 일 했으니까 뭐 보수도 받고 돈 들어갔으면 그거 받아내야 될 거 아니야, 또. 내 돈 들여서 남의 일 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언제 끝나냐, 이게. 부재자 재산관리 언제 끝나나, 도대체 이런 거. 무한정하는 건가, 이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어떤 사람이 없어졌는데 그걸 무한정해야 된다면 그건 이상하죠, 그것도. 그 사람이 28년 만에 돌아왔다. 28년간 남의 재산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종료를 시켰는데 언젠가 합리적인 시간대에. 그래서 자꾸 시험에 내는 거예요. 어떤 데 종료하냐 이거. 학생을 골탕 먹이려고 내는 게 아니라 중요한 사건이니까 그게. 난 28년간 남의 재산만 관리해야 된다 그러면 도망간 놈. 또 이런 것도 있죠. 실천적인 실익은 뭐냐면 그 놈이 예를 들어서 200억을 남기고 갔다. 200억 관리하면 보수도 크겠죠. 재산 뒤져보니까 3,500원 남았다. 3,500원 남은 거 관리하는데 다 줘도 3,500원이죠. 보수로. 안 된다고, 그거는. 여기까지가 부재자 재산 관리. 왜 부재자는 재산 관리밖에 논점이 없을까? 그걸 아까 설명했죠? 국가가 관리하다 뛰어보려고 그러니까. 잘 안 되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최종 목표에 들었죠. 주소부터 목표로 했던 최종 목표. 뭐예요? 실종선고. 실종선고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안 죽었는데, 뭐 죽었는지, 정확하게 말하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몰라요, 지금. 근데 죽이는 거야, 그냥. 호적부에다가. 왜? 빨리빨리 어떻게 처리해가지고 혹시 상속인이 없으면 들고 가려고. 1058조 이하에서. 왜 이게 상속하고 관계되냐면 28조와 997조를 보면 알죠. 28조가 왜 필요하냐면 997조에 두들겨 맞추려고. 무슨 말이 알겠습니까? 법조문을 위주로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법조문을. 사실 여러분 단고나 요약을 하려면 법전에 하는 게 제일 분량이 적어지죠. 그럼 법전에 민법전 해봐야 그거 뭐 얼마 안 되냐고. 그 나중에 법전만 보면 다 떠오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그냥. 그 요약을 할 필요도 없죠. 법전을 사고 들고 다니면 되니까. 법전 사고. 아무 데서나 무슨 문제가 터지면 법전을 핀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법전 들고 폼나게 걸어가는데 아저씨 또는 아줌마 또는 아가씨 우리 집에 애가 없어졌어요. 그럼 여러분은 손가락에 침을 묻혀가지고 폼나게 없는 거 이거. 주소가 어디시죠? 그 주소에서 떠났다는 말씀이죠.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돌아올 가망이 있으면 일이 안 들어가고 아까 말한 대로 채권 강론의 현상 광고로 넘어갑니다. 철수야 모든 걸 용서하마. 엄마가 위독하다. 보신 분 급히 연락바람. 핸드폰 번호 3개. 냄새 써놓죠. 깨알 같은 글씨로. 크게 써놓으면 위험하니까. 찾아주시는 분에게 후사함. 우리나라 사람 그거 애매하죠.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이고 15만 원이면 15만 원이지 후사가 뭐냐는 거야 도대체가. 문장상은 두텁게 살해한다는 뜻이죠. 이게 액수가 알 수 없다고, 액수가. 여러분도 앞으로 말이에요. 누가 없어지면 명확하게 액수를 써놔요. 바로 연락이 옵니다. 바로.
여러분 서부 영화 보면 현상 광고 붙은 거 있죠? 못 봤어요? 영화? 그 악당 잡을 때 뭐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게 현상 광고예요. 그게 바로. 서부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이게. 사진 나오고 맨 처음에 원티드 써놓죠. 현상 붙은 놈이라죠. 이름이. 그런데 거기는 액수가 명확합니다. 뭐 2,800달러. 뭐 중요한 놈이면 3만 달러 이렇게 써온다고. 우리가 쓰면 안 써요 액수를. 후사함 연락이 안 와요. 후사가 도대체 이게 3,000원인지 300만 원인지 30만 원인지 알 수 없으니까 이거. 우리나라 사람 그리고 괴상한 말 잘하죠. 우리나라 사람들. 사적인 말과 공적인 말을 구별을 못합니다. 나는 예전에 학생도 그런 사람 봤는데 여러분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거는 그 사람이 주장해야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서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가난한 사람이 이게 부자한테는 이 10만 원이 별게 아니겠지만 저는 가진 게 없으니까 이 10만 원은 부자들의 돈 100만 원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달라고 하는 놈들이 있어요. 임친놈들 이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 10만 원이 가난하든 어쨌든 금전이라는 건 말이에요. 객관적인 유통 가치밖에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 성실하게 번 돈이라도 그 10만 원 가지고 슈퍼 가서 100만 원씩 살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걸 왜 남에게 강요하는 거야? 100만 원으로 치라고. 그거는 오히려 그 사람이 적어서 미안하다고 그랬을 때 상대방이 그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아, 이게 부자들에게서는 뭐 100만 원과 마찬가지의 그 성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상대방이 말을 해야 되는 거야. 상대방이. 가치를 높여서. 그걸 자기가 말을 해버리고 자기가 말해버리고. 가난하지 않아 천하 없어도 그래서 성인의 돈이라도 시장에서는 말이에요. 10만 원 갖고 가면 10만 원씩밖에 안 줘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도 남에게 강요한다 이상하게. 이 주체가 바뀐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떻게 된 사건이 도대체가. 그러니까 뭐 자기를 알아달라는 말을 자기가 해 자기가. 남이 알아줘야 되는 건데.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면 안 되죠. 그런 괴상한 논리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이 법칙이 안 들어오는 거야 지금 이게. 이상해가지고 말이. 전도돼 있으니까 가치가.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뭘 그걸 설마 뭐라 하잖아요 지금. 응? 중요한 거 설명하고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이걸. 좀 쉬었다 갑시다.